반갑습니다. 평화 자체는 전쟁과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라 하게 될 때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평화학의 창시자인 요한 갈퉁 교수가 평화 자체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극적 평화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체의 위해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극적인 평화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랄까, 고통이랄까, 차별이 없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소극적 평화, 전쟁과 이제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을 많이 이제 보아오고 했는데요. 이 전쟁 자체가 뭐 큰 러시아하고 작은 우크라이나하고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2022년 2월 달에 시작된 전쟁이 지금 3년이 지났지만은도 아직 끝나지 않고 결국 이제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해서 휴전의 어떤 논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요.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거 부분들은 아주 그 단편적인 그런 정보, 그런 뉴스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련 그 역사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소련 자체가 붕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가 나왔거든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나왔을 때 우크라이나 그 자체는 상당히 러시아와 그 유럽하고 그 딱 중간에 지리적으로 중간에 이제 있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으로 이제 그 붙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 쪽으로 이제 그 편을 드는가에 따라 가지고 양쪽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체가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헤게모니 싸움을 갖다 하던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서방, 그 유럽과 또 미국에 이제 서로 그 헤게모니 어떤 그 싸움을 하는 그 중간에 바로 우크라이나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가장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전쟁에서 군인들도 사상이 되겠지만은 또 민간인이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갖다 입는다는 그런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물품이나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역사나 정치적 이론상에 보게 된다 그러면은 서방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서로의 큰 이제 그 고래 싸움에 우크라이나 자체가 나름대로 새우등 터지는 이제 그런 어떤 행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방 자체가 러시아로 이게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동진 정책을 하게 될 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시켜서 이제 뭐 전대로서 역할을 갖다 하면은 서방이 이제 좋기 때문에 거기에 우크라이나 그 자체가 역할을 갖다 하게 되었다. 반면에 러시아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그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러시아하고 과거에 이제 친했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경제협력 공동체를 탈퇴를 해버리고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해서 오히려 이제 러시아를 위협하는 하나의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게 되니까 아마 푸틴 자체가 그런 것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략을 했다. 또 이제 러시아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이제 이리텐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지 회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동부는 거의 친러시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언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러시아하고는 이제 다르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반으로 친러와 반러 이제 이게 갈라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러 자체를 갖다가 자기 쪽으로 또 영토도 자기 쪽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들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크림 반도를 침략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점령을 해버리게 되었죠. 그때가 이제 2014년인데 그
2014년에 했던 전쟁 자체를 갖다가 돈바스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림반도 그 자체가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손에 수중에 이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2014년, 그러니까 이제 2022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서로 친러, 반러의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제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북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가깝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불가분의 어떤 입장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 그것의 조건 자체는 상당히 이제 우리 보통 말하고 있는 강소 국가의 어떤 그 능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또 이제 뭐 K-칼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로서의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는 것을 갖다가 또 나름대로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서방과 러시아의 그 경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남북 분단의 상황과 상당히 이제 닮은 점이 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북한 자체는 실질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해갔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 국가와 전투를 벌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직접적인 개입이 되어버리고요. 또 이제 우리 한국은 군사 무기 이제 수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뭐 많은 이제 혜택을 보고는 있지만은도 군사 무기를 간접적으로 지원 또는 이제 그것을 이제 판매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리 한국도 뭐 실제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게 될 때 과연 이제 한반도에서 간접적인 어떤 형태로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연 한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갖다가 받는 그런 상황을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굉장히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뭐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핵 우산을 빌릴 필요가 있다. 빌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한미 동맹을 굉장히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이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2만 한 5천에서 2만 8천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주둔비를 갖다가 한 뭐 2조에서 3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6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핵 우산을 빌리는 대신에 미군에게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 주둔비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우리가 이제 지불을 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6조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한 국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 외국에게 한국의 목소리를 갖다가 나름대로 높이고 또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을 때 미국과 상당 부분 주둔비랄까 이런 부분에 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보면은 참 이제 진짜 걱정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이제 없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는 강한 국가,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조건이지만은도
과거에 우리가 그 남북한 뭐 평화협정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불가침이다, 서로 이제 침략을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단계를 갖다가 지나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두 개의 국가로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그 문제는 이제 국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갖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다 현실적으로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목소리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낼 수 있는 이제 좀 더 강한, 부강한 강소 국가의 어떤 그 방향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리더들, 그 다음에 정치계, 경제계, 그 다음에 외교, 안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추진을 갖다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요, 통일을 원하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통일이 되면은 통일 비용 자체가 많이 든다.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떼가지고 북한을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제 통일은 다음 단계로 미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통일의 부분인데, 그래도 통일의 효과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북한의 이제 노동력과 북한에 있는 지하 자본을 비롯해서 이제 소위 어떤 자원들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인구 부분을 갖다가 서로 합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세계 지금 12에서 13위 국가에서 5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좀 마무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해도 통일의 끈 자체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고요.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우선 아무리 미래에 이제 통일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 존재를 부정당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그 지킬 수 있는 한미 동맹 이 부분들을 갖다가 굳건히 이제 해 나가고,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힘을 기르는 거. 결국 이제 그 역사적으로 외침을 하다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배를 당한 것 자체는 뭐 제국주의 어떤 세력의 어떤 그 나쁜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 힘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힘을 갖다가 기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갖다가 부단히 해야 되겠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들이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날마다 국민을 갖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기 정당, 자기 정치적 이제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새로운 이제 어떤 시각들, 입장들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정리하는 그런 미래를 갖다가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매년 평화 강좌를 지금 그 개설해서 운영을 해 오는데요. 지금 평화 강좌는 이제 9년째입니다. 제가 그 강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평화 전공자들, 이분들이 이제 그 다양하게 오시니까 그 다양하게 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름 지어서 평화 옴니버스라고 지었습니다. 뭐 우리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 큰 주제에서 다양한 이제 자기 평화 시각을 갖다가 같이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 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화라는 마차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마차에 나는 A라는 물품들, 나는 뭐 물품들 그렇게 이제 싣고 그 평화 마차의 어떤 내용들은 이제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처럼 이제 세계 전쟁과 평화를 갖다가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에서 우리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이제 그 지배의 역사, 적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의 역사 정치와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서는 이제 동일한 과거, 다른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일과 마찬가지로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지배를 갖다 하고 제국주의를 했지만은도 독일은 거기에 대한 사죄를 갖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제국주의를 해도 독일은 사죄를 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사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컬어서 동일한 과거, 이제 다른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시아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 자체가
먼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런 거 부분으로다가 일본에 있는 이제 우리 좀 지식인들 부분들은 뭐 아베식의 이 부류가 아니고 그 일본의 총리로 했던 이제 하토야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자체를 반성을 갖다 하고 아베가 대일본주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일본 그 평화안보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보통 국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의 군대를 주둔내는 파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하토야마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반대를 갖다가 하면서 계속 대일본주의에 반대한 탈대일본주의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각, 그 반성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한중일 이 평화로 이제 가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 문제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에서는 굉장히 자기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정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 간의 교류가 가장 필요하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 여행이나 중국 가본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뭐 중국 아주 나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공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불신 이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녹여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교류 자체가 또 서로 교류하고 소위 친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역할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평화 옴니버스 책에서 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행복이라는 문제를 자꾸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어떤 주제로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면요. 자기 가치가 확실해야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제가 보면은 자기 가치가 없이 그냥 시루에 전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줄곧 따라가 버리니까 자기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자기 가치다.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 부분들이 바로 자기가 설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나가게 되게 될 때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거기다 이제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이 크니까 그게 뭐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게 될 때 행복 자체도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다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